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프랑스의 초특급 뒤통수. 2. 미 해군 제독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이유. 3. 1. 밀어주며 한 반도체 견제하던 미 결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선두에 서면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과 우수한 품질,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조선 산업 구조를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개발하여 한국과 경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선두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집중과 혁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투자를 계속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어 조선 산업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은 국가 구조의 보호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내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환율 상승 등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율, 원화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의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3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터부터 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화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화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의 자리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의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 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 연료 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 새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연료 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은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 건조 토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 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2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량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 다 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부터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천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 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적정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 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 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고부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 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부담금 책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전 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주, 선사들이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부터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 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기, SG와 공기윤활 시스템, ALS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배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성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을 획득했고, 지난달에는 한국 성급 KR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선 VLGC에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성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형 유조선 VLCC과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로비 공세로 환경 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분이 대한민국 해상전력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상전력이야 이미 무기체계부터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공중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놀랍도록 발전하는 KF-21 보라매가 있는데요. 반면 해상전력만큼은 발전이 더딘 것 같아 마치 대한민국 안보의 아픈 손가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막강한 해상 강국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마저 안달이 나게 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선박 건조 기술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해군 소속 톰 앤더슨 제독이 비밀리에 대한민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앤더슨 제독이 방문한 조선소는 흔히 조선 빅3라고 불리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과 전문가, 외신 사이에서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가장 주목받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톰 앤더슨 제독은 그냥 지휘관이 아니라 미 해군 내에서 굉장히 특별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요. 바로 미 해군의 선박 프로그램 집행국, 일명 PEO 쉽스입니다. 왜 그렇게 언론과 전문가들이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납득이 가는데요. PEO 쉽스는 구축함, 상륙정, 특수목적선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수상함, 그리고 군수지원함에 이르기까지 미 해군이 사용하는 모든 전투용 선박의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함정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방위사업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전 세계를 누비는 미 해군 조달사업 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소 3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을 수주할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톰 앤더슨 제독의 방문을 그저 희망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PEO 쉽스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지나칠 정도로 동종업계 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출혈 경쟁으로 대한민국이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미치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대한민국이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우선 미국이 함정 건조를 대한민국에 맡기기로 결정한 순간이 게임 끝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조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비교적 후발주자인 만큼 온갖 풍파와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선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경쟁을 붙이려 해도 가격과 품질, 납품 기한 등 모든 면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조선업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새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선박용 스마트 공정체계를 개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명 탄소관관 용접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해당 체계는 이름처럼 선박 배관의 조정관을 용접하는 로봇입니다. 이전까지는 조정관을 용접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30kg이 넘는 토치 작업대를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 다녀야 했는데요. 용접 위치가 바뀔 때마다 토치 작업대를 재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소강관 용접 협동 로봇이 생기면서 이 준비 시간을 무려 60%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수천, 수만 톤에 달하는 함정에 적용한다면 가히 혁신적인 생산 속도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 곡 성형 작업에 로봇을 적용했습니다. 곡 성형 작업은 말 그대로 선박의 몸체를 이루는 강판을 정해진 곡률만큼 휘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선박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곡 성형은 선박이 파도의 압력을 골고루 분산하고 거대한 선체가 바다 위에서 균형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 건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곡 성형 작업을 기존 화염 가열을 통해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고주파 유도 가열과 자동 가열선 생성 기능을 갖춘 육축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단계 진화시켰는데요. 이 덕에 곡 성형 생산성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한 작업 방식과 표준화를 통해 품질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속도와 안전까지 동시에 챙긴 건데요. 심지어 이로 인해 연간 100억 원을 절감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왜 조선 1위 강국인지, 미국 PEO 쉽스가 왜 대한민국을 찾았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갖춘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조선 기술력은 선박의 몸체, 즉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현대식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분류되는 기계식 추진체계와 전기 동력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적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엔진 또한 제작 과정에서부터 티끌만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을 요구하는데요. 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매우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이 실제 해상 작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긴급 기동, 긴급 정지, 급선회와 같은 작전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풍속, 풍량, 조류 속도와 같은 다양한 해상 상황을 적용하여 선박의 기동 능력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미 국방부가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요구 보고서에서도 함정 건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상세했느냐를 무기체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여기서 자립에 성공한 건데요. 이전까지는 추진체계 통합 과정에서 해외 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고 그때마다 국내 선박 설계 자료를 어쩔 수 없이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데이터 값을 입력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동적 시뮬레이션 덕분에 모든 데이터를 온전히 대한민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자료와 기술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라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정도로 높은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민간 선박을 잘 만든다는 게 꼭 함정, 즉 군함을 잘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탑재되는 장비와 사용 목적이 다른 만큼 모든 건조 과정이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만 보고 군함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 세계 5대양을 누비고 있는 세계 각국의 함정을 건조한 몇 안 되는 군함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영국의 타이드 스프링호와 베네수엘라의 시우다드 볼리바르호 같은 대형함을 건조했는데요.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틀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지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D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D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D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D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D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랫이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4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4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4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4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D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D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